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 4천여 명 발생해서 이틀째 20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감소세를 전제로 사실상의 거리 두기 종료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우려할 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학관리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까지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까지로 사실상 거리두기를 완화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방역 완화 조치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요? 2주 전에 정점을 찍고 지금 완만하게 하강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 정부가 얘기한 대로 2주 후에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는 조치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거리두기라는 표현은 좀 적절한지 좀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여전히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오미크론보다 더 전파력이 높고 또 중증도도 높은 변이가 출현한다면 예. 우리가 또다시 긴급하게 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예. 마지막 거리두기라는 표현은 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예, 네. 이 표현 자체는 적절한지 의문이지만 일단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향 안정세가 유지가 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2주 뒤에 이제 마스크 착용 외에 모든 방역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 보고 있는 유행 안정 감소 기준이 1,3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그리고 중환자실 가동 65% 정도인데 이게 지금 현재도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현재보다 유행이 더 확산되거나 또는 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하향 안정세로 가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라는 의미로 예. 해석할 수 있고 현재 전체 의료 체계의 역량이 중환자를 감당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중환자를 감당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대처가 좀 적절하지 못한 문제는 예. 병상 문제는 아니라서 그거는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방역 완화 조치를 우리나라가 시행을 하면서 외신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풍토병화로 가는 첫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당연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에 이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면 우리가 또 새로운 방역 전략을 짜야 되고 또 강력한 어떤 방역 조치를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예. 그런 그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우려해서 그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못하거나 높은 수준의 방역 규제를 네.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피로감도 크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커져서 예. 막상 우리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될 때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 회복해야 또 조여야 할 때 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이제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정부가 지원하던 부분들도 사실상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선별진료소에서 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신속항원 검사도 11일부터 이제 중단이 돼서 동네 병원에서 유료로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검사를 받지 않는다거나 감염이 됐는데도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야겠다 이런 좀 숨은 감염자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일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보건소가 PCR 검사를 무료로 하는 것은 계속 되는 것이고요. 예. 보건소에서 하던 그 스스로 하는 신속 항원 검사만 중단하는 것이라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코로나로 진단되면 격리해야 되고 격리하면 수입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일부 검사를 기피하는 현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이 1급, 2급 감염병이나 무료 검사의 문제가 아니고 예. 유급병가처럼 격리를 해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제도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재택 치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더더욱 그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즉시 지금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보단 조금 더 원활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병원이 다소 좀 떨어져 있는 뭐 지방 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좀 세세하게 챙겨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외래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490개쯤 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의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또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확대를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있는 동네 병원의 숫자가 한 예. 10,000개, 그러니까 의원급 기관의 3곳 중 한 곳은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한다는 거는 이미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과 일반 환자들이 같은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라서 예.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면 진료를 함께 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독감처럼 관리 가능한 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조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원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최근 한 달간 260곳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고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병원 이송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네. 다수 나왔고 치료제 공급에 있어서도 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요양병원 또 요양원의 지금 이 상황들 네. 어떻게 좀 당국에서 더 챙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난 그 3, 4차 유행 때도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많은 집단 감염이 그렇죠. 생기고 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중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병원들이 없어서 뭐 코로나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 신조어가 예.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그 뭐 실패가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접종의 추가 접종률도 뭐 한 30%를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예. 중환자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아서 전체 사망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그냥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사망하는 환자들이 생기고 인력은 부족한데 보충되지 않고 또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이 많은데 경구용 치료제 처방도 좀 원활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뭐 계속해서 반복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정부가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내놓은 게 요양병원의 중환자는 종합병원으로 중환실로 이송한다. 경증 환자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일반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경구용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너무 늦었고 좀 많은 피해가 이미 생긴 다음에 내려진 조치라 안타깝긴 하지만 뭐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누적 확진자 우리나라에서 1,363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 25%, 네. 4명 중 1명꼴로 지금 확진이 됐던 지금 상황인데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상 확진됐을 때 그 증상이 격리가 해제된 후에도 계속 이제 호소를 하시는 네. 롱 코비드 현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롱 코비드라고 부르는 이제 코로나는 치료가 됐는데 나타나는 후유증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롱 코비드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진단 기준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 3개월 이후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들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흡곤란, 잔기침을 계속 하시는 예, 분들이 잔기침도 흔한 예.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 그런 증상들이 지속되면 롱 코비드, 코로나의 후유증을 의심하시고 이제 진료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그런 그 롱 코비드 증상이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예. 입원할 정도로 코로나의 증상이 좀 심각했던 경우, 고령, 또 여성에서 많고요. 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더 많은 그런 롱 코비드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 코로나로 입원을 하셨다면 퇴원하신 이후에 정기적으로 좀 외래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런 증상들이 3개월 이후에도 지속되면 롱 코비드를 의심하시고 의료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화장을 해야 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워낙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매장을 또 허용하기로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예전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시신에서 네. 나오는 체액 같은 걸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서 네. 이게 과연 매장만으로 괜찮을 것인가 그에 네.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특징은 증상이 발생하기 그 전후에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증식해서 빠른 전파력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예.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사실 우리가 중증으로 가고 뭐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미 바이러스의 증식은 끝난 상태라서 전파력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은 그 사망하는 시기에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활발하게 증식하고 있지 않아서 전파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낮기도 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호흡기를 통해서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남에게 전파되는 것인데 이제 사망을 하면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망하신 분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될 우려는 거의 없다. 그런 사례도 거의 없었다. 예. 그래서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화장하도록 한 조치는 코로나 초기에 이게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루어졌던 조치인데 예. 그 이후에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약간 일찍 수정되었어야 될 규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에볼라와는 전파의 경로나 양상이 전혀 달라서 그 사망자를 통한 감염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 코로나19 소식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